자, 고1 시험이긴 한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고3 학생들 지금 출제되고 있는 EBS나 교육청 수능 문제들을 보니까 고1 때 이런 걸 풀어본 걸 전제하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신에도 여러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똑같이 따라오세요. 주제 세팅입니다. 1단락의 역할은요. 역사적으로 은행, 글의 주제는 은행이에요. 자, 은행하고 동의어는 기억해 놓으세요. 금, 융이, 은행가가 동의어입니다. 자, 금 세공업자들이 시작을 했는데 뭐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저 따라오세요. 자,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자, 필기 해놓으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자, 물물 교환 경제체제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내가 농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부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봐. 내가 소를 키우는데 소 한 마리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돼지 10마리랑 같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칼은 뭐 한 100개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농부는요. 뭐 쌀 한 한 20포대? 불렀나 보다. 어부는 어디서 불렀을까? 우리 집 아니지? 좀 불안하네. 자, 어부는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고기 100마리라고 해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봐. 소의 가격은요. 돼지 10마리로 바꾸거나 칼 100개로 바꾸거나 농부가 만든 곡식 20포대 어부의 고기 100마리 5가지가 4가지가 생겨버려요. 소의 가격은. 자, 문제는 봐. 돼지 가격도요. 하나, 둘, 셋, 넷 생겨버려.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 야,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금 예를 들면 1온수로 정해보자. 그럼 이제 좀 쉬워지죠. 돼지는 금 10온수겠죠. 칼은 거꾸로 썼네. 자, 금 100온수로 정해볼게요. 그럼 돼지는 10온스, 칼은 1온스. 이해됐어요? 그럼 가격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금으로 바꿔버리면 절대적인 가격으로 결정되니까 훨씬 편했던 거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근데 이 금조차도요, 내가 굳이 칼 하나 사러 가는데 내 집에 있는 금을 다 들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내가 무역을 하러 갈 거야. 그럼 도시를 이동하면서 나는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도시에 가면서 내 금을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두 번째, 금 들고 가다가 강도 만나서 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내가 이동하는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다가 금을 맡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벤치에 앉아서, 그땐 방코라고 했어요. 방코가 딱 보니까 뱅크로 바꿨겠죠? 그때 이탈리아어로 방코가 벤치였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금을 맡아주고 보관증을 써주고 그 보관 쪽으로 사람들이 거래하고 다녔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은행의 시작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보이시죠? 그 얘기라고.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보다 금 보관증을 주고받는 게 훨씬 편리하고, 보관증이 종이지 지폐처럼 쓰였겠죠. 한편으로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 한편같이 뭔가 전환해서 잡아볼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금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봐. 나는 금을 10개 맡길게요. 10개 맡길게요. 그래서 여기에 맡겨진 금이 100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100개 맡겨졌으니까 100개에 해당하는 보관증 10개만큼을 받고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은행에 금이 100개 있을 거고, 이 10개의 금들 100개를 은행에다 줬으니까 반대로 보관증 10개씩 해서 보관증 100개가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런데 금세공업자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알아낸 거예요. 뭐를? 내가 보관증 100개를 발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100개 중에 찾으러 오는 거는 10개 남짓인 거야. 그러면 10%만 찾으러 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보관증을 100개를 1000개를 나열해 1000개를 내가 발행해 주더라도 100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관증 들고 저 금 찾으러 왔어요. 금 주세요. 라고 할 때 금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에 찾질 않아. 내가 써준 보관증만큼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관증을 원래는 금을 100개 받았으면 100개만 써주는 게 정상이잖아. 상식이고 1000개 써줘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는 뭐냐, 봐. 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 거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보관증을 1000개를 써줘버리거나, 또는 뭐 해줬다고? 10% 남기고 대출해 주면 되는 거야. 돈 필요한 사람들이 돈 빌리러 왔을 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금을 보관증을 써서 최초의 화폐 기능을 했다요. 즉 화폐의 시작이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예금이라는 개념과 대출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금은 은행에 금을 맡긴 거죠. 대출은 그 금을 가지고 보관증 개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관증의 10%만 찾으러 오니까 나머지는 대출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해준 거야. 자, 그럼 봐,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금세공업자들은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관증을 더 써주거나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금을 맡기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옛날에는 나한테 보관료를 내고 맡겼는데 이젠 보관료를 안 맡거나 오히려 이자를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발전이 이렇게 된 거야. 즉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서 예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고, 반대로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받으려고 했겠죠. 이해됐어? 잘 들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려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출 금리를 10%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럼 예금 금리를 뭐 5% 정도 내가 지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보세요. 내가 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면 그 순간 10% 받아서 5% 주면 되는 거니까 10-5 해서 즉 5%만큼의 이윤이 남기 시작하죠. 됐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예금과 대출 사이의 이윤,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됐어? 그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자, 핵심 어딩에다 키워드 현관펜 칠게요. 은행의 역할 첫 줄. 두 번째, 화폐는 금이고 보관증. 그게 화폐가 됐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증거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빌려줘. 수수료, 이윤, 금리, 이자. 됐죠? 자, 2달러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사례로 도입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은행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한다. 아, 예금을 받는다로 보이고요. 두 번째,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출해 준다야.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현관펜 칠게요. 금융 중개 기능이 첫 번째 역할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중개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결혼 중개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나랑 조건이 맞는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다 검증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검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갑자기 부동산 사고 싶다고 어느 집이 파는지 알 거야. 근데 부동산 중개소에 가게 되면 매물도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선택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중개사가 있게 되면은 내 거래 비용이 줄어요. 됐죠? 중개 기능이 있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생겨. 또 자기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오게 돼. 됐죠? 동시에 내가 대출 잘못해주면 손실을 입을 거 아니야,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수익성, 안정성 당연히 평가해야죠. 그리고 내가 대출해줄 때 그런 걸 따져서 대출해주니까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2단락 주제는 뭐냐면 금융중개 기능이고, 금융중개 기능으로 인한 장점들이야. 자, 첫 번째, 거래 비용을 줄인다. 두 번째,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해준다. 세 번째,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그에 따라서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폐 창출 기능이야. 아까 제가 있었죠. 자, 다시 금세공업자를 볼게요. 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 지금 내가 100만큼 받아서 100만큼 보관증 써줬으니까 화폐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나타놓은 일부의 금만 놔두고요,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준다고 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이미 예금한 사람들은 100의 보관증을 가지고 화폐처럼 쓰고 다니겠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얘가 대출해주는 순간, 다 보세요. 10%만 남기고 대출해주면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냐면 금 90을 대출해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던 부는요 100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돌아다니는 보관증 100에다가 대출해준 90해서 갑자기 두 개를 더해주시면 190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바로 뭐라고? 창출 기능이야. 예금을 창조했어요. 됐니? 따라서 어떻게 됐어? 30% 남겨놓고 70%를 만들어줬다면 그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대출받은 사람들도 상호간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래할 경우가 자기들이 돈이 생겼으니까 돈을 갚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코에 갔더니 여기서는 뭐 이자 준대. 오케이, 그럼 나 여기다가 또 예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미 100에 90이 생겼잖아. 그럼 90 중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50을 맡기고 50에 보관증 받고, 또 그 50을 가지고 얘가 10%만 남기고 45를 또 대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100에 대출자가 받아서 쓰고 있는 90에 그걸 가지고 거래해서 돈 번 사람이 50을 집어넣어서 45를 대출해주면 또 플러스 45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냐? 승수 효과라고 해요. 뭔가 점점 늘어나는 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냐면 대출받은 사람이 또 보관증 받으면 또 늘어나. 또 대출해줘. 됐어? 이렇게 한 번 금을 보관하고 예금 대출 돌리다 보면은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화 승수 효과라고 해. 3단락.
자, 그러면 당연히 통화량이 계속 늘잖아. 그리고 당연히 통화량이 늘면서 금을 맡기로 들어오면 또 보관책 써주잖아. 됐죠? 그럼 당연히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예금이 창조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실제 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내가 금을 이만큼 받았어만 있는 거고 실제로 대출을 다 해줘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은 결국은 이 100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보관증이 늘고 늘은 거지. 대출 증서가 늘고 늘은 거지. 됐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요.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의 대출이라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요. 은행의 예금 창구 기능은 결국 어떻게 됐어? 대출이 늘게 되는 거야. 자, 은행의 예금 창출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중개금으로 보유해야 되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주면서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제약서비스 구매 능력이 커지고, 이렇게 화폐의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 양이 점점 늘고,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전 세계에 부가 100밖에 없었지만 대출해주는 순간 190으로 100에서 190으로 늘었고, 다시 그게 또 40 정도 대출해주게 되면 140이 더 늘어서 230으로 든 거야. 처음에 100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경제 유동성 증가합니다. 하지만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야? 실물의 금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4달러. 은행의 일정 시점을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한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대요. 그러면 이제 4달러의 주제는 대차 대조표야. 자,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은 대차 대조표의 오른쪽이래요. 그럼 봐. 자, 대차 대조표를 읽는 겁니다. 자본의 부채 및 내역. 오른쪽이죠.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조달 원천은 이거고요. 자금의 운영 상태는 뭐라고? 왼편. 이때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나 봐요. 이게 뭐라고? 대변. 이게 바로 뭐라고? 차변. 여러분, 대차 대조표는 정말 중요한 거야. 대차 대조표는 가계부 같은 겁니다. 자, 가계부를 왜 써야 되는 거냐? 결국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때요. 잘 생각해. 내가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간단한 거야. 내가 먹는 칼로리보다 태우는 칼로리가 크면 살이 빠지는 거야. 먹는 칼로리랑 태우는 칼로리가 같으면 유지야. 근데 더 처먹으면 당연히 체중 증가지. 그러니까 헬스하는 친구들은 내 운동량에 따라서 예상되는 칼로리 계산하고 먹는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증감을 의도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야. 그걸 계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달러에 나와 있는 표는 대차 대조표고, 여러분 그지가 안 되려면 무조건 대차 대조표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대차 대조표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5.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기 때문에요.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자,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자, 여기 보이죠? 지금 예금이 가장 크다, 1,500이다. 이렇게 표를 읽으면서 가. 그래야 이해가 돼. 은행 입장에서 예금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 일종의 부채기도 한 거죠. 왜? 누가 나한테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니까. 예금자가 와서 저 돈 100만 원 넣는 거 주세요. 줘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내 빚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금은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자본인과 동시에 예금자가 왔을 때 돌려줘야 되는 부채기도 하다. 그래서 자본 및 대출을 쓰는 것 같아요. 자본 및 부채라고 쓰는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금 조달 원천 예금인데, 자금 조달 원천이 예금은 동시에 뭐가 된다? 부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자, 은행의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은 뭐라고? 기타 부채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럼 봐. 자, 샵 1 예금이요. 샵 2 기타 부채요. 됐죠? 마지막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래. 은행의 자본금 뭘까? 처음 은행을 설립할 때 만들어 놓은 돈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은행 설립할 때 200억 집어넣고요. 뭐 중앙은행에서 300억 꺼왔고요. 고객들이 맡긴 1,500 예금이 있으면 얘네는 지금 현재 2,000억의 자본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꺼온 300, 그 다음에 1,500, 1,800의 부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다가 얘를 쓴 거야. 자, 이제 왼쪽 차변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요, 왼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돼. 이 은행의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 10% 가져간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딱 10%만 해놓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5% 정도 준비해놨네요. 그래서 예금 달라는 사람이 1,500억이 한 번에 오지는 않으니까 예금 지급 준비하려고 300억 정도 놔뒀고, 그럼 봐봐. 1,500억에서 300억 놔뒀으니까 1,200억 정도 빌려줘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1,500억을 대출해 준 거야. 됐습니까? 또 유가증권이 있고 기타 자산이 있는데, 유가증권 말 그대로 유가, 뭔가 가치가 있는 증권이야. 권리 증서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하잖아. 이것도 유가증권입니다. 그럼 주식을 사면요, 투자를 하면요, 상승을 하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이윤을 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란 거에 투자도 해놓는 거야. 또는 채권에도 투자를 해요. 국채를 사놔. 그럼 국채를 사놨으니까 이자를 받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역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300억만큼의 유가증권을 투자를 해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샵3 자본금. 자본금은 여기 들어와 있고, 즉 이제 대변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으로 차변, 자산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차변 첫 번째는 지급준비금, 두 번째는 대출, 세 번째는 유가증권,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자산. 그래서 여기도 넘버링 합시다. 지급준비금, 대출, 유가증권, 여러 가지 자산. 자, 끊어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뭐라고? 여기까지는 우변이니까 여기는 대변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좌측에 있는 차변에 대한 얘기죠. 현관펜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5단락. 그렇다면 현대은행은 어떻게 이윤을 얻을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금이 들어오고 대출이 나가요. 예금이자에 비해 대출이자가 더 높다고. 아까 얘기했지. 이게 뭐라고? 예대 마진이라고. 예대금리차.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행의 이득입니다. Question and answer 첫 번째. 은행의 주 수입원. 대출이자가 더 높은 건 뭐냐면 당연히 대출 손실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하겠다는 당위성 확보해놨네요. 위험 할증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은행의 영업이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대금리차로 발생한 수익도 있겠으나 어쨌든 점포도 운영해야 돼. 그러면 점포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해. 홈뱅킹 요즘 안 쓰죠? 어플 만들어야 돼. IT 인프라 만들어야 돼. 등등의 경상 운영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수익 마이너스 경상 운영비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순이익 남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을 줄여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도 많아버리면 당연히 손실이 많아졌으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망하면 안 되니까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 자, 내용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 구조도 그리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은 구조도를 보니까 아까 어떤 학생 내신 프린트 보니까 선생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걸 해도 돼. 근데 여러분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 형광펜이나 파란색으로 구조 정보 정리를 해놨거든요. 필기 따라오신 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구조도 그릴 거예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꼭 이 구조도 스스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더라도 한 5분 정도 시간 되시면서 구조도 그린 다음에 제가 그려드린 구조도 그려서 비교하세요. 실장님 여기로 잡아주시고 5초만 제가 잡겠습니다. 영상 끊지 말고요. 그래서 필기한 학생들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자, 멈추고 필기한 학생들 이제 봅시다. 자, 1단락 주제는 화폐. 그래서 금리 보관증으로 대체되기 시작을 하면서 화폐 기능을 했다. 그럼 일단 그 보관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예금을 했을 것이고, 그 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 가치 창출도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게 비율이 그렇게 안 크네. 그러면 금 가지고 대출해줘야지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은행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금융을 중개해주는 기능을 하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빌려주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한테는 예금 받아서 이자도 주고. 그런 중개 기능을 하면 어떤 장점이냐면 첫 번째, 그렇게 대출자와 예금자의 연결고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두 번째, 돈이 남는 사람은 돈 놔두면 그것도 비효율이잖아요.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세 번째, 대출 잘못해줬다가 그 대출을 못 받으면 은행 망한단 말이야. 즉 은행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높이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예금을 창출하는데, 일단 첫 번째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보관증으로 주고 플러스 대출만큼의 예금이 창출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또 상회를 하다가 B 은행에다 보관증 맡기고 또 B 은행이 대출해주게 되면 그만큼이 또 예금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은행에 정확하게 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은행이 이거를 가계부를 써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좌변이 차변, 우변이 대변입니다. 차변은 자신의 자산이고 대변은 자본 및 부채래요. 자, 그럼 뭐냐? 예금은 왜 부채가 되냐면 내가 결국에는 예금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부채인 거야.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데서 빌려온 것도 당연히 부채예요. 그리고 은행을 설립할 때 집어넣은 자본금은 자본이겠죠. 즉 자본 및 부채를 우변에다 놓고요. 자, 이걸 가지고 빌려줘서 일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은행은 일단 첫 번째, 예금을 달라 그랬을 때 줘야 되니까 지급증비금으로 일단은 좀 떼놓고요. 대출로 수익 얻고요. 그 다음에 대출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채권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가증권에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뭐 사옥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해서 기타 자산도 보유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것들은 자신들의 자산이니까 여기다 놔둔다는 거야. 됐죠? 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지급준비금 잠깐 안 쓰고 있는 돈이죠. 유가증권 팔면 돈 되죠. 기타 자산도 팔면 돈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냐?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대출이자를 받아요. 거기서 예금이자 줘야죠. 그리고 은행의 운영 비용인데 그걸 경상 운영비라고 하는데, 경상은 뭐냐면 경영과 상횡이야.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에는 대출 상품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비스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는 거고 경영행위라니까 경상운영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손실이 날 수 있어. 대출 안 갚아버리면 손실 떠 있겠죠. 또는 투자가 부실돼도 손실 떠 있겠죠. 그런 걸 싹 다 빼고 남는 게 은행의 수익 모델 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 10초 다시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10초 좀 이따 잡아주세요. 다 잡혔으면 10초씩 잡고 이제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은 멈추시고 문제를 확실하게 푸신 다음에 저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이 하는 게 너무 편해요. 16번의 정답 2번이 바로 보이잖아요. 왜? 예금은 뭐라고? 부채의 성격은 맞아. 그쵸? 근데 기타 부채가 아니라 아예 예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자 모르겠어? 좁히고 발제도 해볼게 그러면 빨간색으로. 예금은 뭐였지? 예금이지. 기타 부채가 아니라. 기타 부채는 말 그대로 내가 다른 데서 빌려온 거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끝. 얼마나 쉬워. 두 번째 1번 선지는 글의 주제죠. 은행의 기능이 뭔데? 첫 번째 중개 역할. 두 번째 그냥 중개 역할 끝이네. 됐죠? 확인할 필요도 없이 끝. 자 17번 볼게 이제. 금생업자가 했던 과거의 일과 오늘날 은행이 하는 것을 비교 대조하고 비교 대조의 제일 좋은 정보 처리 방식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귀찮아하지 말고 야 수학 풀이 과정 쓰는 거 나도 귀찮아. 근데 암산할 실력이 돼야 암산을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표 처리를 암산으로 할 실력이 돼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선생님 잘 풀었는데요. 나중에 꼬그라진다. 지금 그냥 습관 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얘네가 금을 맡아준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예금이죠. 금을 맡아준다. 그게 오늘날은 돈을 맡아주는 거잖아. 2번 선지. 자 예금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맡아둔 돈의 일부를 남겨서 예금에 대해 대응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급준비금이었죠. 세 번째 지급준비금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줬죠. 지급준비금 남고 나머지는 대출해줬죠. 네 번째 일단은 그럼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대출 이자를 많이 불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정답 5번이죠. 봐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출자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거죠.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답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내용일치로 하나씩 하고 있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여러분. 쉽게 갑시다 우리. 윗글 바탕으로 니은의 이유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교환의 메가에스단을 쓰는 화폐량이 늘었어.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봐. 즉 자 금 교환증이나 또는 보관증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이만큼의 금만 은행의 세공업자의 금고에 있어야 돼. 이게 아까 얼마였냐면 그냥 100이었어요. 근데 이걸 근거로 이 인간들이 뭐 해줬어? 대출을 플러스 해줬잖아. 그러니까 대출만큼의 돈이 예를 들면 50이 더 생겼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증거금인 금은 100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봐. 이미 보관증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화폐로 쓰지. 대출받은 사람들도 화폐로 쓰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100에 50해서 지금 150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이 있다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실제 가치는 100이지만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더 많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봐봐.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건요.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가게나 기업의 구입 능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커진다는 거는. 근데 그거 왜 커진 거야? 뭐 때문에 커진 거야? 대출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대출이 자 cause C라고 쓸까 앞으로? 이펙트 결과야. 즉 무슨 얘기예요? 대출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량 커져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 거라니까. 이해됐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 부채가 늘어났어.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커졌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잡기 전에 필기에서 5번 선지부터 먼저 이해하는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선지.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화폐라는 자산이 생겼죠. 경제 통화량이 왜 줄어? 지금 대출받아서 늘었는데. 2번 선지. 은행에 서류처럼 맡겨놓은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창출되는 예금 통화가 는다니까요. 아니, 늘었는데 예금이 늘었으면 통화도 늘지. 3번 선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른 예금으로 맡기면 또 거기서 대출도 해주고 하잖아. 뭔 변화가 왜 안 일어나? 더 늘지.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아. 그런데 봐봐. 그냥 워딩만 볼게요. 예금은요 받은 돈이잖아요.
받은 돈이 느는 거잖아. 사람들이 빌린 돈이 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얘는. 정답은 5번 끝.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차대조표 적용하라는 표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답만 딱 볼게요. 5번 선지. 자, 예금 금리를 높였으면요, 돈을 더 지급해줘야 되는 거잖아, 예금자한테. 그러면 또 손해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금 금리를 높였으면 예금자한테 지급하는 돈이 더 늘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실이 나죠. 수익이 줄어나는 게 늘죠.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귀찮다고 습관을 잘못 들여서 내용일치로 가버리면 박살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일치는 실력이랄 게 뭐가 있어. 야, 있는 정보 하나가 해나는 게 눈만 있으면 너희 초등학교 재민이 동생들 풀어. 그러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실력이고 능력이야. 물론 그걸로 1등급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요. 자꾸 그렇게만 바라보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막 5, 6등급 나와도 얼마든지 1등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습관이 안 들었을 때 좋은 자세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특히 독서 문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 들고, 특히 고1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잘 터지더라고요. 꼭 활용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